당신의 삶에 조금씩 스며드는 영화 채널 29번째 에피소드 리들리 스콧 감독님의 매치스틱맨입니다. 예, 시네브로를 빼먹으셨습니다. 긴장하셨어. 아, 괜찮아요. 좋아요. 다시 해요? 아니 그냥 하죠. 뭐 너무 좋은데요. 시네브로가 다 아는데 뭐. 그래 다 알죠 이제 유명해졌으니까. 29번째 에피소드고요. 그 리들리 스콧 감독님의 코미디물로도 볼 수도 있고 어떤 드라마적인 요소도 많이 들어있는 2003년도작 매치스틱맨입니다. 맞습니다. 매치스틱맨이 혹시 어떤 뜻인지 알고 계시나요? 그걸 모르겠어요. 저도 궁금해요. 저도 잘 몰라서 찾아봤는데 사실 이게 뭐 사전적 정의는 나와 있지 않고 그냥 미국 속어, 은어 뭐 이렇게 표현이 되면서 사기꾼이라는 뜻을 갖고 있대요. 근데 매치스틱이 사실 성냥이라는 뜻이거든요. 네. 근데 어떤 의미에서 그 성냥 사람들 뭐 성냥 남자 뭐 이런 느낌인데 어떤 의미에서 그게 왜 사기꾼이 되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진짜. 그래서 뭐 이거는 여러분들의 상상력에 맡기고 네. 제가 뭐 추가적인 말은 않겠습니다. 모르니까요. 그리고 우선 등장인물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우리에게는 그 캐서방으로 매우 친숙한 그 니콜라스 케이지가 로이 월러라는 사기꾼으로 결벽증이 있는 환자로 나왔죠. 네. 그리고 2018년도에 그 쓰리 빌보드라는 작품이 있어요. 거기서 나무 조연상을 수상하셨던 샘 로겔이라는 분이 나오는데요. 그분이 이제 로이 월러의 제자 프랭크 머서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아, 그분이었구나. 네네. 예. 그 경찰관 역할이신데 되게 연기를 잘하셨는데 되게 야비했죠. 네네네. 나중에 변화하는 모습도 보이고 아무튼 그렇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영화를 보면은 늘 빠지지 않는 그 너무나 귀여웠던 앨리스 로먼이라는 배우가 나오는데요. 극 중에서 안젤라라는 이름으로 로이 월러 딸 역할로 나오게 됩니다. 먼저 말씀드리면은 그 앨리스 로먼이 극 중에선 14살로 나오거든요. 맞아요. 근데 실제 나이는 25살 정도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초특급 동안 이것도 반전이에요. 사실은 이 영화가 반전 영화기도 한데 이 부분도 반전이었어요. 극 중에서 이제 로이 월러 딸 역할을 맡았는데 너무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던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제 뭐 시네브로의 뭐 공식적인 질문이 있는데요. 이 영화 제가 리뷰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좀 여쭙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하세요. 네. 제가 먼저 할까요? 네네. 저는 이게 지금 오늘 할 영화들이 다 리들리 스콧의 좀 평작 정도? 이건 뭐 명작이라 하기 좀 맞아요. 애매하고 네. 그냥 무난무난한 영화들이다. 맞습니다. 근데 매치스틱맨은 그래도 나름 재밌게 봤어요. 이게 뭐 지루한 건 아니고 확실히 리들리 스콧이 영화에 대한 감이 좀 있으셔가지고 평작도 잘 만드시더라고요. 네. 전 재밌게 봤습니다. 마지막 특히 반전은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맞아요. 꽤나 재밌고 가벼운 영화였지만 가벼운 마지막 영화였죠. 반전이 굉장한 포인트였던 네. 그런 영화였습니다. 맞습니다. 이프님은 어떠셨나요? 저는 리들리 스콧을 점점 더 모르겠어요. 무슨 또 이런 걸 찍었지?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맞아. 내가 알던 그의 모습이 또 다른 거예요. 여기서는 무슨 맞아요. 사실은 이런 걸 찍었지? 그동안 찍어온 영화의 연장선을 우리가 보면은 전혀 다른 분위기긴 하거든요. 사실은 어떤 마음에서 찍으셨을지 궁금하긴 하네요. 그러니까 그가 뭔가 군더더기 없이 기승전결을 딱 잘 찍어내는 감독인 건 알겠는데 맞아요. 그 사람이 어떤 걸 추구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진짜 리들리 스콧 지금 거의 한 8번째인가 9번째 다루고 있는데 아직도 모르겠다는 아니 거는 막 신화적이고 에일리언 막 기괴하고 막 이런 맞아. 거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저도. 막 이런 걸 찍어내니까 이런 것도 할 줄 아네?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으시거나 아니면은 뭐 그냥 기회가 되면 아무거나 다 되는 대로 오케이 예스맨이신 건가? 약간 궁금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 얘기를 좀 해보고 싶긴 한데 제가 이제 주중에 소설가이자 작가이신 분을 최근에 알게 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은 리들리 스콧 영화를 보면서 너무 불쌍하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왜 안타깝죠? 왜 그 이유가 뭐냐면 리들리 스콧은 아티스트적인 그런 욕심이 있는데 그 흥행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역사물을 찍고 이런 이제 흥행물들 위주로 찍게 된다. 그래서 그런 맥락을 아니까 자기는 불쌍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뭐 좀 챙겨야 될 식구들도 너무 많고 그래서 돈을 벌어야 되겠는데 이제 진짜 뭐 우리가 아는 뭐
그런 유명한 감독이 누가 있죠? 뭐 크리스토퍼 놀란. 놀란이나 아니면 뭐 타란티노처럼 완전히 아티스트로 가지도 못하고 좀 어중간한 위치에서 상업적인 영화를 찍고 있다고. 그분은 어쨌든 그분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게 맞는지 좀 모르겠어요. 아닌 것 같아. 리들리 스콧 형편 어떻게 걱정해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요, 우리가 리들리 스콧 형편은 안 걱정해줘도 될 것 같고요. 흥행한 게 이미 몇 개나 있는데. 근데 좀 중간 중간에 말아먹은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도 그게 본인이 갚아야 되는 게 아니라 제작사가 갚으니까. 감독이 막 가난해가지고 아무거나 찍어야 되고 이건 아닐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어떻게 짧은 생각. 그리고 진짜 이름 모를 감독들 많잖아요. 그런 거 왜 리들리 스콧 얼마나 유명해요. 그리고 그쵸, 리들리 그치. 스콧이라 그러면 사람들이 일단 뭐 망작이든 평작이든 맞아. 일단 본단 말이죠. 그렇죠, 그의 그렇죠. 네임 밸류가 있기 때문에. 맞네. 그래서 그가 막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무엇이든 되는 대로 찍겠습니다. 뭐 이런 거는 아닐 것 같은데요. 저도 잘 너무 모르겠네. 넘겨짚으신 거 아닐까요? 이분의 마음을 잘 모르겠어. 그럼 저는 그냥 그가 가난해서 아무거나 찍은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개인적으로 되게 다양한 걸 찍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지난번에 다뤘던 논란이나 맞아. 타란티노는 추구하는 바가 너무 명확했고 이 영화를 그 감독인지 모르고 봤어도 그 감독인 거를 알아챌 텐데 맞아요. 리들리 스콧 거는 리들리 스콧 건지 모르고 봤으면 맞아요. 계속 몰랐을 것 몰랐을 같아요. 것 절대 같아요. 모르죠 이거는. 맞습니다. 자기만의 색깔이 좀 없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게 좋은 건 나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느낌?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신선했어요. 맞습니다. 우선은 뭐 저는 비슷한 의견인데요. 저도 처음 들어본 영화였지만은 뭐 리들리 스콧 감독님은 참 영화를 쉽게 관객들이 받아들이기 너무 쉽게 잘 만드신다. 뭐 이런 거 이지하게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그것보다도 니콜라스 케이지의 연기가 정말 좀 대단하더라고요. 잘하더라고요. 진짜 자연스럽더라고요. 제가 잊고 있었어요. 니콜라스 케이지의 연기력에 대해서. 어쩔 때는 제가 클리셰적인 느낌도 많다. 그가 영화에 나오면은 영화의 분위기를 어느 정도 짐작이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혹시 어떤 건가요? 제가 잘 안 봐서. 코미디스러운 느낌. 그런 느낌이죠. 이 매튜 스틱맨이랑 비슷한데 우선 연기력은 정말 출중하시더라고요. 좀 잊고 있었는데 오랜만에 작품을 보니까 다시 한번 상기시키게 됐습니다. 좀 웃기게 생기긴 했어. 네.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뭐 때로는 이 영화에서 좀 우스꽝스러워 보이기도 하고 어쩔 때는 좀 진지해 보이기도 하고 정말 딸을 둔 아버지의 마음이 좀 이럴까?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근데 잠시만요. 근데 이 영화가 코미디 영화예요? 나는 한 번도 안 웃었는데. 그러니까 코미디라 하기도 웃은 적은 없는데. 그래요? 전 좀 웃었는데. 그래요? 근데 이게 뭐 빵 터지는 맞아. 웃음은 아니고 피식? 그러니까 좀 그냥 피식피식한 웃음. 그렇군요. 나 안 웃었어. 진지하게 보신 거예요? 시종일관? 그러니까 막 가벼운 영화긴 하잖아요. 가볍게 보는 일상물이었는데 맞아요. 막 웃긴 포인트가 그렇진 않아서 그 정도까지 있었나요? 너무 메말라 버렸나 갑자기? 그러니까요. 좀 저는 좀 웃음이 해프나 봐요. 좀 피식피식은 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좀 재미있으라고 만든 부분이구나. 뭐 이런 것들은 좀 느낄 수 있었거든요. 하긴 전체적인 상황이 니콜라스 케이지가 아프니까 좀 그 환자를 보는 좀 연민의 느낌도 있고 그런 것도 있지만은 이 영화 자체가 사기라는 주요 맞아. 맥락을 가져가는데 같이 사기라는 행위 자체가 그렇게 우리한테 불편한 심정을 안 주잖아요. 맞아요. 오히려 좀 우스꽝스러워이기도 하고 뭐 저런 사기라고 치고 있나 이런 모습도 보이는 거 보니까 좀 코미디적으로 보이려고 감독이 영화를 만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그럼 진짜 모르겠다. 알겠습니다. 코미디 욕심도 있으시구나. 네. 근데 이게 진짜 잘 지적해 주신 게 좀 애매모호함이 이 영화의 좀 장점이다 단점인 것 같아요. 네. 코미디면은 아예 그냥 진짜 빵 터지는 웃음을 계속 주던가 아니면 진짜 되게 슬픈 그런 좀 시한부 인생을 뭐 사는 뭐 어쨌든 그런 거면은 되게 진짜 하거나 근데 좀 스릴러적인 요소도 있고 코미디적인 요소도 있고 좀 약간씩 그 양념이 들어가 있는 느낌이 들어요. 우선은 뭐 이렇게 시작 전에 이렇게 열띤 토론은 처음인 것 같은데요. 논쟁이 기대하진 않았지만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저는 빠르게 본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우선은 이 영화의 스토리 라인은 굉장히 이해하기 쉬운데요. 리들리 스콧 감독님의 작품들이 뭐 대부분 그렇지만은 뭐 관객들이 좀 이해하기 어려운 플롯이나 뭐 복잡한 인물들의 그런 감정선을 그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뭐 전체적인 스토리 라인을 따라가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오늘 좀 리뷰를 하는데 그렇게 재밌을 것 같진 않더라고요. 사실 감독분들이 각본가들이 영화를 좀 구상할 때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고 좀
영화를 만드실 거예요. 그 영화가 그 단위 시간당 그 가장 많은 정보를 담는 작품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감독님도 어떤 소품이나 캐릭터 설정에 있어서 하나하나 모두 세세하게 굉장한 많은 의미를 두고 아마 작품을 만들었을 겁니다. 우선은 이 영화의 주인공인 로이 월러가 앓고 있는 병이 주로 있는데 그게 결벽증이잖아요. 따라서 제가 오늘 한번 그 결벽증 환자가 돼가지고 이 영화 안에 등장하는 빵 부스러기 같은 어떤 작은 소재들로 왜 감독이 이러한 소재로 이 영화를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그래서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그 로이 월러는 왜 결벽증을 알아야 했을까라는 주제입니다. 근데 결벽증 플러스 약간 맞아요. 강박증 아니에요? 강박증도 있고 결벽증도 있는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 영화를 봤을 때 좀 눈에 띄었던 건 결벽증이더라고요. 뭐 신발을 신고 뭐 집에 못 들어가게 한다든지 빵 부스러기 떨어지는 것들, 뭐 전화기를 쓰고 있는데 그거 아픈 와중에도 닦아라고 하는 장면들을 보면은 결벽증이 좀 그가 갖고 있는 다양한 질병 중에 가장 키포인트였던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결벽증을 선택했습니다. 그 세상에는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다양한 병들이 있을 거예요. 뭐 그쵸. 과대망상증도 있을 거고 뭐 편집증, 뭐 단기 기억 상실증, 집착증 뭐 등등 다양한 병들이 있는데 왜 하필 로이는 결벽증을 앓게끔 감독이 설정을 했을까라는 질문부터 드리고 싶어요. 나 지금 떠오른 답변이 하나 있어. 말씀해 보세요. 자기는 직업이 사기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도 사기꾼은 나쁜 거고 약간 더러운 행동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행동들이 더럽기 때문에 집에서만큼은 깨끗하게 있고 싶었던 그 마음 아닐까? 맞네. 그걸로 자기를 정화하고 싶은 거야. 집을 깨끗하게 하고. 우선은 뭐 저랑 맥락이 비슷해요. 비슷합니다. 아주 비슷해요. 근데 좀 다르긴 하네요. 네. 좋네요. 합격의 목걸이를 드리겠습니다. 지워진 합격의 목걸이. 이거 불합격 받으면 어떻게 되지? 세일입니다. 저는 불구덩이 이렇게. 사이퍼예요. 사이퍼. 제가 먼저 했어요. 잘해야 되는데 이게 제 생각에는 네. 그 마지막에 반전을 위한 노림수 같아요. 스토리상으로 네. 결벽증을 앓고 있는 이유가 마지막에도 또 나오잖아요. 원래는 가짜 약을 또 줬는데 그게 진짜 맞아요. 약인 줄 알고 그쵸. 듣는 줄 알고 그런 것도 보면 심리적인 문제가 가장 컸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우선은 뭐 두 분 다 말이 맞는데 심리적인 문제에서 기인하고 있는 병인 건 맞거든요. 우선 그 영화상 그 로이 월러의 직업은 사기꾼입니다. 근데 사기꾼 치고는 스케일이 좀 작은 편이에요. 주로 하는 일은 그 49.9달러짜리의 정수기를 398달러로 둔갑시켜서 사기를 치는 건데 뭐 고작 차익이 한 350달러도 채 안 되거든요. 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사기의 어떻게 보면 기본이자 철칙인데 로이 월러에게는 그런 것은 본인의 어떤 가치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기에도 가치관이 있다면 본인에게 어울리지 않은 거죠. 물론 그 로이는 사기꾼이지만은 아마 영화를 보신 대부분 관객분들이 동의를 하시는 거는 그렇게 나쁜 사람 같아 보이진 않는다. 맞아. 이 정도는 동의하실 것 같습니다. 우선은 로이 월러가 정확히 어떤 성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대충은 가늠해 볼 수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돈을 좀 허투루 쓰지 않습니다. 제자 프랭크가 있거든요. 좀 제자 프랭크와 로이는 좀 이렇게 성격이 극단적인 모습을 몇몇 보여주긴 하는데 제자 프랭크는 이제 사기를 치고 나서 돈을 받고 이런 말을 합니다. 뭐 여자들이 있는 섬에 가서 뭐 돈이나 펑펑 쓰면서 한바탕 크게 놀고 싶다 뭐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근데 로이 월러는 그 말을 듣고 이제 뭐 야 너는 돈을 왜 그런 데다 쓰냐 하면서 나무라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돈을 흥청망청 쓰는 것이 아니고 또 뭐 그가 돈을 많이 벌면은 뭐 맛있는 것도 많이 먹을 수 있는데 고작 그가 먹는 거는 캔 통조림, 작은 통조림입니다. 나는 무슨 펭귄인 줄 알았어요. 그렇죠. 펭수인 줄 알았어. 펭수. 참치만 먹고 사는 거예요. 맞아. 고작 먹는 게 참치 통조림이고 강박증이 있다니까요. 네, 강박증도 있습니다. 확실한 거는. 확실히. 그리고 이제 카지노장에 가서 뭐 도박을 하는 게 아니고 혼자 집에서 카드 게임을 하면서 놉니다. 그러니까 돈 많은 범죄자 치고는 굉장히 평범한 일상들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또 그 피자 배달부나 택시 드라이버라는 직업도 등장하게 되는데 그들에게는 늘 팁을 챙겨주거든요. 뭐 미국 문화에선 당연한 것들이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 나오죠. 그분이 누구냐면은 그 사기를 당할 뻔한 부자 척 프리셋이라는 인물이 나오거든요. 그분이 나오면서 그 약간 좀 대비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로이는 돈을 많이 사기로 많이 벌긴 하지만 돈을 뭐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었어요. 그분이에요. 글래디에이터의 상임. 프록시모. 맞네요. 그분 배우. 맞네. 와. 어쩐지 너무 낯이 익더라. 네. 아니 그 리들리 스콧도 배우들을 스콧 좀 친구인가 봐. 배우를 챙기네. 맞네요. 네네. 계속해주세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로이 월러는 돈이 사람에게서 갖는 가치와 그 무게감을 아는 것으로 저는 좀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나 이 지점에서 좀 아이러니가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돈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사람들의 돈을 뜯는 게 좀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아마 저희가 느끼는 것과 비슷하게 로이 월러도 심리적 불편감이 아마 거기에서 기인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는 큰 사기를 치는 게 아니고 소액의 사기를 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소액의 사기로 큰 돈을 벌기 위해서 큰 돈을 벌려면은 정말 다수의 많은 사람들에게 사기를 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벽증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막 큰 덩어리가 거실에 떨어져 있다고 그런 것에서 불편함이 오는 게 아니고 빵 부스러기처럼 작은 조각들이 떨어져 있는 것들에 대해서 불편함이 오는 거거든요. 아마도 이 영화에서 로이의 마음도 그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그가 무슨 이유에서 사기를 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거기 안 나오죠 영화에. 네, 잘 안 나와요. 근데 그의 마음이 늘 항상 불안한 건 저희가 알 수 있잖아요. 저는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좀 이해가 가는 게 이분이 주인공이 밖에 못 나가잖아요. 그 맨날 맞아. 실내에만 저도 살아야 강박증이죠. 실내에만 살아야 되고 거기다가 먼지 같은 게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못 해요. 일단 직장 생활이 불가능하고 그럼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되게 제한적일 텐데 그래서 이분도 어쩔 수 없이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선택한 게 사기꾼이란 그 직업인 것 같아요. 근데 사기꾼이라는 게 사실은 집 실내에서만 할 수 없는 행위잖아요. 어떤 대상이 있어야 되고 그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감정의 공유를 통해서 속이는 행위인데 또 나가긴 해야 돼.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거라서 사실은 그가 뭐 대인 기피증이라는 말은 잘 안 나오고 광장 공포증이라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좀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장소를 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뭐 집구석에 혼자서 살아야만 하니까 그가 사기꾼이 됐다 이런 말은 조금 맥락이 안 맞다 이렇게 볼 수도 있긴 한데 아무튼 좀 저는 결벽증으로만 봐서는 뭐 그가 어떤 이유에서 사기치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아마도 그는 그의 마음이 늘 불편한 거는 저희도 좀 알 수 있고 그리고 분명 적은 돈이지만은 그 돈이 사기친 상대에게 얼마나 큰 의미를 갖는지는 아마 본인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감독이 그가 결벽증을 앓게끔 해야만 했던 이유는 로이 월러가 작은 금액이지만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기를 쳤던 일종의 죄책감이라고도 볼 수 있고 또 앞으로도 로이가 어떤 것들이 치유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장치였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아까 좀 이프님 말씀해주신 그 사기를 치는 더러운 행위가 본인의 죄책감으로 들어가지고 집에 더러움이 있어서는 안 된다. 집만은 깨끗해야 된다. 집만은 깨끗해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좀 이어지는 것 같네요. 맞네요. 비록 내가 더러운 행동을 할지라도 나는 더러운 사람이 아니야. 약간 이런 그렇죠. 강박이었던 그러니까 뭐 사기를 잘 치긴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뭔가 소시민적인 행동을 많이 해서 그런지 막 그렇게 나쁜 사람 같지는 않더라고요. 영화를 보면서. 아니에요. 네. 그래서 뭔가 늘 불편한 정신병들이 언제부터 생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가 아마 사기를 치고 나서부터 생긴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렇죠. 그가 아내랑 헤어질 때 아내를 술 먹고 때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때도 사기꾼이었었나요? 그런 내용은 안 나오죠. 네.
그때부터 비뚤어진 건지 아니면 원래 그러니까요. 사기꾼이었는지가 안 나오죠. 근데 원래 사기꾼이었다면 아내가 만나줬을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긴 하고. 아니면 이제 아내랑 헤어진 김에 막 비뚤어져 버린 건가? 이제 그렇죠. 그냥 막 사기도 치고 살고 막 그러려고 한 건가? 그러니까 그에 대한 뭐 과거에 대한 과거사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안 알 수 나오죠. 없지만은 추측은 뭐 이 정도로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의 직업은 사실은 두 가지거든요. 사기꾼이긴 하지만은 그가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싶었던 직업은 골동품상입니다. 맞아. 근데 이것도 궁금한 거예요. 세상에 다양한 직업들이 있는데 왜 본인을 골동품상으로 얘기를 어필하는지, 하고 다니는지. 그러네. 왜 골동품상일까요? 골동품이라는 건 그냥 단순히 오래됐다기보다는 약간 가치 있는 맞아요. 거잖아요. 오래되고 가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는 그냥 사람들 속이고 되게 가볍게 사니까 뭔가 골동품은 되게 무게가 있잖아요. 그것도 약간 그런 거 아닐까요? 내가 사기를 치니까 사람들 가볍게 막 후리고 다니고 막 이러는데 그래도 나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약간 묵직해 보이는 좀 고리타분해 보이는 정직해 보이는 이런 일로 더 딱 자기를 숨기고 싶었던 게 아닐까. 저는 그 골동품상이라는 자체가 되게 유니크한 직업이에요. 그렇죠. 사람들이 잘 몰라요. 잘 모르죠. 그러니까 자기 직업이 속여먹기 좋은 거죠. 자기는 원래 사기꾼인데 사람들이 어디 돌아다니는지 궁금할 거 아니에요. 돈은 어디서 벌어오고. 근데 골동품상이라고 그러면 자기가 무슨 짓을 해도 자기가 갑자기 뭐 사라지거나 뭐 출장 갔다 왔다 이런 식으로 속여먹기 좋다. 그래서 골동품상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하긴 처음에 그 자기 딸인 줄 알았던 그 딸한테도 이 밤에 어디 나가세요? 그러니까 원래 골동품은 이렇게 밤에도 뭐 사러 가고 그런 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되니까 둘러대기 얼마나 좋아요. 그렇긴 하네요. 이거 참신하네요. 전 이런 생각들은 안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말씀 들어보니까 그럴 법해요. 하지만 저는 생각한 건 좀 다르고요. 우선은 말씀을 드려볼게. 그의 본 직업은 사기꾼입니다. 그 별것 아닌 정수기에도 말도 안 되는 가치를 덧붙여서 되파는 사람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정수기를 판다기보다는 그게 전화를 할 때 당신이 당첨됐습니다 해가지고 사람을 홀린 다음에 근데 원래 이게 얼마짜리인데 더 싸게 살 수 있습니다 해가지고 뭔가 당첨된 상품을 그 사람이 이제 사는 것처럼 이게 속여 먹잖아요. 그런 설명을 드렸어요. 아무튼 사기꾼과 근데 사기꾼과 골동품상은 좀 비슷한 면이 있거든요. 우선은 골동품상은 오래되고 낡은 물건에 어떤 의미를 덧붙여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좀 사기꾼과 비슷한 면모가 있습니다. 그러네. 사기꾼도 사실은 정수기라는 그 굉장히 작은 가치를 뭐 다양한 속임수를 통해서 더 비싼 가치를 만들어내잖아요. 골동품도 약간 좀 비슷한 의미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같네요, 진짜. 그러니까 의미는 다르지만 맥락은 같은 거죠. 근데 좀 더 로이 월러라는 그런 개인의 심리로 들어가서 좀 더 깊숙이 들어가 보면은 골동품상의 의미는 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로이 월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신적으로 매우 좀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결벽증도 있고 뭐 광장 공포증에 뭐 틱장애도 있고 그리고 또 다양한 뭐 기타 불안 장애들이 그를 늘 감싸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한 그 고통은 그의 대사로서 좀 잘 드러나는데요. 1, 2, 3 그런 것도 강박증의 하나의 종류이고 제가 굉장히 또 재밌게 봤던 그런 대사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루 종일 카페트만 쳐다봤다. 그것만 쳐다보니 토할 것 같은데 카펫이 더러워질까 봐 걱정이 되더라. 너무 힘들어서 머리를 총으로 쏴서 죽고 싶었지만 피가 바닥에 철철 흘릴까 봐 그러지도 못했다. 안 웃긴가요? 난 이거 웃겼어요. 그래요. 아무튼. 근데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얼마나 강박증에 시달렸으면 죽지도 못해 이제. 그러니까 뭔가 되게 웃기면서도 슬픈 대사였는데 그랬어요, 맞아요. 그의 사기꾼으로서의 삶은 늘 이랬던 것 같아요. 하지만 좀 딸 안젤라를 만나면서 그의 삶이 조금씩 변화하게 되잖아요. 딸이 너무 매력적이지 않나요? 네, 좀 귀엽게 나오죠. 진짜 좋았어요. 빅피쉬 나오는 여자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는 이제 결벽증이라는 병으로 극단적인 질서 정연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은 그 자유롭고 천방지축인 안젤라의 그런 일상과 충돌하면서 로이 월러는 새로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장면이 집에선 늘 신발을 벗을 것을 강조하잖아요. 집에 들어올 때마다. 근데 잠시 딸이 사라진 적이 있거든요. 비 오는 날에. 근데 그때 그녀를 걱정하면서 기다리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때 로이 월러가 신발을 신고 있어요. 와. 이 장면은 로이에게 있어서 이전의 나의 모습과 새로운 나의 모습이 충돌할 때 어떤 가치가 더 중요하게 되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스포일러인데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 영화 후반부에는 그 안젤라와 프랭크에 의해서 역으로 사기를 당하게 되잖아요. 진짜. 스포를 다 얘기해야지. 네, 뭐 밝힐 건 다 밝혀 갑니다. 중요한 부분. 아마 이 영화가 반전 영화인지 모르고 보신 분들이라면은 진짜 깜짝 놀랐어. 좀 꽤나 참신했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 로이는 그 믿었던 사람들에게 역으로 사기를 당하게 되어서 지금껏 모아놓은 모든 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나누고 있는 이야기가 골동품상, 왜 골동품상이란 직업으로 선택했느냐 이거잖아요. 네. 여기서 사기를 당한 게 아니라 골동품상으로서 거래를 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거래를요? 거래를 해보자는 겁니다. 무슨 거래를? 우선은 우선 제가 거래라고 말을 한 거는 제가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러한 부분은 1년 뒤에 이제 로이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카페 점원으로 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연히 과거의 딸이었던 안젤라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녀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에서 왜 거래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우연히 둘은 만나서 굉장히 그 복잡한 감정에 휩싸이게 되고 안젤라가 이제 울먹이면서 죄송해요. 저한테 화나셨죠? 라고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로이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가 훔친 게 아니고 내가 준 거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기를 당한 게 아니고 로이는 더 이상 쓸모없던 과거의 로이 월러를 본인의 의지로 넘긴 거라고도 볼 수 있어요. 재밌는 거는 골동품 상이라고 하면은 물건을 팔 때, 그러니까 과거의 자신을 파는 거잖아요. 팔 때 오래된 물건을 주면서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안젤라와 프랭크가 그 돈을 역으로 뺏어오거든요. 이런 거래는 시장 논리에 역행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그 돈의 의미는 도대체 뭐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 잃어버린 돈 또한 로이에게는 마음의 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로이 월러랑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자기 골동품이었네. 그렇죠. 골동품이죠. 필요가 없는 골동품이었는데 그것도. 그리고 그러면 어쨌든 돈은 받긴 받아야 돼요. 그럼 그 돈은 뭐냐? 그 제자가 편지를 써놓거든요. 편지를 써놓고 그리고 그 개 저금통 있잖아요. 거기에서 편지를 발견하게 되고 편지를 읊으면서 그가 신속하게 은행으로 뛰어갑니다. 그리고 금고에 갔더니 거기에는 프랭크가 작은 돈뭉치를 이렇게 넣어놓거든요. 이제 그게 진짜 거래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은 유일하게 그의 죄책감이나 어떤 잘못이 들어간 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상은 사기를 당한 게 아니고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선은 또 여기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로이의 주변 인물들의 이름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하게끔 되더라고요. 우선 딸의 이름이 안젤라고요. 제자 이름이 프랭크입니다. 좀 억지스럽지만 좀 들어주세요. 안젤라를 스펠링으로 바꿔보면은 ANGLA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전 천사가 또 오르더라고요. 안젤라가 원래 천사라는 이름이잖아요. 천사가 자연스럽게 떠오르고 프랭크는 이제 진실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솔직함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재밌는 게 그 마지막에 프랭크가 그 금고에다가 돈뭉치를 넣어놓고 거기에 이렇게 종이로 감싸놓거든요. 거기에 글을 써놔요. 뭐라고 써냐면은 Love 프랭크 이렇게 써놓거든요. 물론 이제 문법적으로나 상황적으로 봤을 때 뭐 사랑합니다 프랭크 올림 이렇게 해석하는 게 당연히 맞는데 이 영화에서 만약에 시적 호용이 된다면은 진실을 사랑하라는 말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우와.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이런 해석을 아무튼 그런 이제 좀 진실되게 살아라. 진실되게 살아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았어요. 진화 진실하게 살지. 그렇구나. 아무튼 그 골동품상은 로이에게 있어서
정상적으로 살고 싶었던 삶의 욕구가 반영된 직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딸과 어떻게 보면 자신을 치료해준 의사에게만은 골동품 상이라고 늘 말하거든요. 골동품 상의 인생으로 보면은 로이는 오랫동안 사기를 치고 정신병을 앓고 있던 낡은 자신의 모습과 그리고 늘 죄책감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금고 안에 쌓아놓은 수많은 돈덩이를 안젤라와 그 프랭크에게 넘기고 이제 안젤라라는 천사와 프랭크라는 진실로부터 새로운 거래를 거래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름에도 좀 다양한 의미가 있을 수 있겠구나. 그렇군요. 네. 루이는 무슨 뜻이죠? 몰라요. 루이는 로이인데요. 틱장이란 뜻인가? 틱장인가 뜻일까요? 결벽증이란 뜻인가? 아무튼 그렇군요. 네, 아무튼 좀 소재 하나를 좀 깊숙이 파고 들어가다 보면은 영화 내에서 주제를 찾는 것도 꽤 재미있더라고요. 그러게요. 자, 우선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정말 다양한 것들이 사실은 제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도 많은데 최대한 함축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다 보니까 제가 3가지밖에 못 준비했는데 우선 3번째로는 말씀을 드릴게요. 왜 로이 월러는 성냥으로 담뱃불을 붙일까? 이 주제입니다. 성냥으로 담뱃불 붙였었어요? 네, 사실은 이 영화에서 저도 기억 안 나요. 이 영화에서 담배를 굉장히 많이 피거든요. 나 그게 좀 약간 이상해서 이렇게 결벽이 심한데 그러니까요. 저도 담배를 엄청 펴서 오히려 더러워지잖아요. 그러네. 젠털이라는 게. 그러니까. 근데 우선 담배의 의미는 제가 준비하지 못했고 담배를 필 때 굉장히 많은 주인공들이 담배를 피는데 사실 담뱃불을 붙이는 장면이 거의 안 나오긴 해요. 근데 로이 월러가 그 딸 안젤라를 차 안에서 기다리면서 엄청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근데 그때 차 옆에 있는 그 쓰레기를 놓아놓는 곳에 보면은 성냥개비가 엄청 쌓여 있거든요. 그리고 성냥불로 붙이는 모습이 로이에게는 좀 나오는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제목도 좀 공교롭게도 그 매치스틱맨이니까 뭔가 좀 연관이 있지 않을까 이런 궁금증에 영화를 좀 봤던 것 같아요. 우선은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그 다른 등장인물들이 담배를 피는 장면을 보면은 라이터를 사용하거든요. 근데 로이가 사용하는 좀 성냥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구식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그런 행동에서 좀 그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의 모습 또한도 굉장히 보수적이고 구시대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로이의 성격이 드러나는 부분은 다양한 곳에서 나오는데요. 우선은 뭐 말씀을 드리면은 뭐 늘 같은 브랜드의 통조림을 먹는다든지 뭐 문을 열고 닫을 때는 3번을 탕탕탕 1, 2, 3를 한다든지 그 본인만의 어떻게 보면 강박증이 있는 거죠. 또 뭐 그의 이런 보수적인 그리고 틀에 박힌 사고는 뭐 딸과 식사를 할 때 또 많이 드러납니다. 안젤라는 그 비교적 자유로운 영혼이라서 그 로이의 가치관과 충돌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예를 들어 식사를 할 때 뭐 로이는 절대 뭐 말을 하는 것으로 불편해요. 뭐가 튈까봐. 아니면은 뭐 로이는 꼭 식탁에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딸은 뭐 TV를 보면서 밥을 먹겠다든지 그리고 뭐 몸에 좋은 것을 먹으라고 계란 토스트를 해놨는데 그는 뭐 아이스크림만 먹는다든지 이런 거 되게 잔소리를 많이 하거든요. 그 물론 그 부모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말들이지만은 그가 보수적이고 새로운 변화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누구나 다 공감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 로이 월러는 안젤라를 만나면서 그 다양한 변화들을 경험하고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또 영화 속에서 또 다양한 장면들로 구현이 돼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자신의 딸이 사라져서 걱정할 때는 로이가 집에서 신발을 신기도 하고요. 또 안젤라와 싸운 뒤 그 로이의 집을 보면은 막 신문지가 막 나뒹굴러져 있고 굉장히 더러운 모습도 보입니다. 하지만은 후에 화해를 하고 나서 이제 딸과 서로 사이가 좋아질 때에는 늘 먹던 통조림을 내려놓고 딸과 함께 스페인 음식점에 가서 같이 식사를 하는 장면도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같이 탱고도 추는 장면까지 나와요. 근데 로이는 광장 공포증이 있는데 아마 이렇게까지 변화하는 모습은 좀 뭐랄까 로이의 성격도 점점 변화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잘 보여준 것 같더라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 로이가 쇼핑을 하는 쇼핑 리스트에서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로이가 쇼핑을 하는데 자주 하죠. 네, 자주 4번을 하거든요. 영화에서 나오는 게.
근데 첫 번째 쇼핑을 할 때는 쇼핑 그 계산대에서 보여주는 게 참치캔 덩어리, 참치캔은 거의 10캔 이상과 같은 브랜드의 그 담배예요. 그것밖에 없는데요. 두 번째부터는 뭘 사가냐? 초코 아이스크림 사갑니다. 그리고 딸이 좋아하는 것들을 사가고 맞아. 세 번째도 갔을 때도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인상 깊은 쇼핑 리스트는 마지막 장면이에요. 마지막 장면은 이제 사기를 다 당하고 이제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서 작은 집으로 돌아갈 때 뭔지 아시죠? 그때 계산원이 바뀌어 있잖아요. 흑인분으로. 맞아. 그 장면에서는 쇼핑 카트를 보면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우선은 뭐 평소에 보이던 참치캔도 없고 담배도 보이지 않고요. 뭐 아이스크림도 있고 술도 있고 멜론도 있고 올리브 오일도 있고 다양한 식품들이 다양한 식품들이 발견이 됩니다. 하긴 아내가 이제 임신을 했으니까. 네, 물론 임신을 했기 때문에 잘 챙겨주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은 그의 성격이 완전 180도 변했다 이런 것도 쇼핑 리스트로부터 확인할 수 있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더라고요. 맞아. 그리고 또 집에 도착할 때도 문을 원래 3번 하고 들어가는 게 본인만의 의식인데 그런 것도 사라졌더라고요. 또 뭐 당연한 거는 뭐 자연스럽게 신발을 신고 들어간다는 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그 로이가 더 이상 틱장애나 어떤 이런 것들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거든요. 이 영화는 사실 로이의 변화하는 과정에서 좀 재미와 감동을 찾을 수 있었던 영화인데요. 진짜. 그 감독은 단순히 그 니콜라스 케이지의 엄청난 그 연기력에만 맡기지 않고 주변의 다양한 소재들을 사용해서 동시에 영화의 주제를 구현하고 있다는 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가 사기를 당하고 이제 1년 후라는 시점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가 근무하는 곳이 카페트 매장입니다. 그리고 그의 부서가 어디냐면 맡은 부서가 베스트밸류 부서 옆에 있는 렘난트라고 그 재고품 처리를 하는 부서예요. 싼 거 팔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재고품의 의미는 또 뭐예요? 그 본래 생산되었을 때 예를 들어서 100의 가치를 가지고 태어났다면은 안 팔리니까 사람들에게 안 팔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원가라도 메워보고자 다양한 이유로 어떻게든 원가라도 메고 보고자 뭐 파는 그런 거잖아요. 더 낮은 가치로 판매하는 것인데 이제 좀 이전에는 본래 가치에서 남을 속여가지고 더 높은 가치로 판매하는 것이 그의 직업이었잖아요. 사기꾼으로. 하지만은 이제 반전이 돼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해서든지 팔아야 본전을 메꿀 수 있는 재고 처리 담당 직원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예전에 로이 월러의 삶을 생각해 보면은 좀 돈의 가치만 놓고 봤을 때는 그의 삶이 더 낮아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그쵸. 우리가 영화로 보는 로이의 삶은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행복해 보이고 많은 것들이 낫고 더 좋은 가정을 갖고 살게 되었다는 점. 아마 그게 이 영화의 큰 주제 같은데요. 아마도 이 장면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화의 교훈과 주제가 담겼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교훈은 뭐냐면은 인생의 가치는 어떠한 절대적인 기준에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마음 먹는 것에 달려 있다. 그 원효대사 해골물처럼 일체유심조죠. 그런 것처럼 내가 마음 먹는 것이 본인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다라는 것이 아마 이 영화의 메인 주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로이가 늘 하는 대사가 있거든요. 사기칠 때 그게 뭐냐면 Simply is safe입니다. 간단한 것이 가장 안전하다. 뭐 간단한 것이 가장 좋다 이런 건데 이런 것도 이 주제와 좀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전체적인 스토리 라인을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세세한 이렇게 소재들을 바탕으로 좀 이 영화를 좀 풀어 나가봤는데 좋네요. 여러분들 좀 어떻게 보셨는지. 저는 이 영화 보면서 네. 저는 좀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좀 개인적인 맥락으로 좀 와닿았던 지점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 그 유일하게 이제 한번 연애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여자친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냐면 그 여자친구도 그걸 뭐라고 그 병명은 잘 모르겠는데 그 상황은 자꾸 기억이 나요. 거리를 같이 걷다가 얘가 갑자기 멈춰요. 멈추고 몇 분 동안 발을 못 대요. 발을 못 대고 가만히 서 있어요. 그 자리에. 그러니까 저는 얘를 처음에 그걸 목격했을 때 도대체 뭐지?
왜 그래 하면서 계속 했죠. 근데 그게 물어보기도 했는데 하여튼 자기는 뭐 더 이상 이게 자기 의지대로 안 된대요. 나중에는 얘가 이제 어떤 말까지 했냐면 자기 스스로가 제일 힘들다고 주변 사람들은 자꾸 이제 나한테 뭐라 그러지만 나야말로 움직이고 싶고 가고 싶은데 못 가겠다고. 그게 무슨 횡단보도에서 그럼 어떡해요? 횡단보도에서는 그 참고 가는 것 같긴 한데 거리에서 자꾸 멈추는 거예요. 진짜 한 100m 정도 되는 거리를 거의 1시간 동안 간 적도 있어요. 아 진짜? 얘를 계속 손을 잡아당기고 근데 얘가 팔이 아프다고 나중에 저는 빨리 가고 싶은데 우리한테는 되게 금방 가는 거리를 한 뭐 1분, 2분이면 가는 거리를 걔는 1시간 동안 가고 있는 거예요. 저랑. 그럼 저는 계속 기다려주고 괜찮냐 물어보고 그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까 저도 나름 이제 그걸 알면서도 짜증이 나고 얘한테 막 화내고 얘는 또 서운하고 그게 반복됐던 거죠. 네. 얘는 자꾸 앞에 뭐가 보인대요. 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저는 끝까지 이해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저도 그냥 그 상황을 봐주고 그냥 참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당시에 저의 그릇이라든지 그런 게 좀 작아서 그냥 항상 그 친구한테 마음의 빚이랄까 미안한 마음을 아직까지도 안고 사는데 근데 매치 스틱만 보면서 전 개인적으로 그 친구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뭐 병은 좀 다르겠지만 그래서 계속 생각이 났어요. 아, 그 친구는 지금 잘 살고 있을까? 그래서 좀 과거의 사랑을 영양제를 한번 먹어보라고 해보세요. 아 근데 그런 사례가 있군요. 특이하네. 그러니까요. 저는 그냥 이 영화가 아까 말씀주신 대로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 중간에 이제 의사도 물론 가짜 의사긴 했지만 약 처방을 해줘서 그 약을 먹으니까 괜찮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약이 그냥 영양제였잖아요. 맞아요. 그럴 리가 없다고 했는데 영양제였고 그냥 결국 플라시보 효과로 괜찮아져 왔었던 거예요. 맞아요. 그것도 그냥 정확히 그거잖아요. 마음 먹은 대로 맞아요. 된 거잖아요. 사실 맞아요. 너무 머리가 아플 때 뭐 배가 아픈 약을 줘도 사람이 머리 아픈 게 없어지고 이런다고 하잖아요. 네. 맞아. 그런 것처럼 그냥 단순히 그런 통증뿐만 아니라 통증, 뭐 결벽증, 강박증,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몸의 병뿐만 아니라 그냥 사는 것 자체가 정말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 정말 180도 달라질 수 있고 그냥 마음먹기 달렸다. 이게 영화 전체적으로 하고 싶었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사실 이 영화가 보면은 사기라는 것을 다루고 있어가지고 이제 돈을 많이 벌잖아요. 사실은 로이올라 굉장히 부자로 나오는데 그의 삶이 늘 막 행복해 보이지만은 않은 거는 다 공감을 하실 거예요. 맞아. 근데 저는 이게 가장 좋았던 점은 그 진짜 재고 처리 부서로 가가지고 또 보면요 가장 구석에 있어요 입구에서부터. 그리고 약간 좀 고객이 찾아왔을 때 좀 허름한 인상이다 하면은 바로 로이에게 전화를 하거든요. 그 로이에게 와서 로이가 어떤 걸 찾으시나요 하면은 뭐 본인이 무슨 자신의 뭐 비서를 위해서 뭐 이렇게 말을 해요. 거짓말이죠. 거짓말인데 로이 월러는 또 재치 있게 대처를 하고. 그러니까 뭐 이제 솔직하게 말하죠. 그 안젤라 남자친구인데 그분이 뭐 사실 가장 싼 걸 사러 왔다. 이러면서 아 정말 그때 로이 월러가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뭐 아 정말 나한테 최고의 고객이다. 뭐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아 참 가치라는 게 어떻게 보면 물질적인 걸로만은 정의될 수 없는 게 사람의 가치겠구나. 어떻게 보면 본인이 행복한 게 가장 큰 우선이고 이런 것들을 뭐 물론 늘 다짐하지만 쉽게 받아들여지지만 않는 게 또 오늘날 현실인데 이 영화를 보고 좀 가볍게 볼 수 있어서 더 좋았고 좀 마음이 따뜻해지는 면도 있었고 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좀 가벼워서 오히려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이런 주제는. 맞아요. 뭐지? 털 때 로이가 한창 그 사기꾼 할 때 이제 딸한테 사기 한번 알려주잖아요. 어떻게 진짜 알려주다가 맞아요. 뭐 주로 나는 외로운 사람, 혼자 사는 사람, 뭐 늙은 사람을 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자기를 맞네요. 얘기한 거거든요.
자기 같은 사람이 그래서 그게 가장 큰 복선이었대요. 그 사람이 털릴 것이라는 복선이었대. 그게 프랭크가 노릴 수밖에 없는 사람인 거예요. 루이는 외로운 사람, 혼자 사는 사람, 늙은 맞아요. 사람인 진짜 거예요. 그러네. 그래서 자기가 그런 줄 모르고 그런 사람들을 털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사실 자기가 가장 사기당하기 좋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외롭고 혼자 살고 늙은 사람. 근데 그런 사람한테 이런 딸이나 의사 같은 존재들을 가짜로 심어주면은 홀라당 넘어가기 맞아요. 너무 쉬운 상태였던 거죠. 진짜 그러네. 본인이 그런 상태인지도 모르고 그런 사람들을 이제 속이면서 살아왔던 게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속이고 살아왔던 거죠. 맞아. 그 전의 삶이. 그쵸. 사실 이게 영화를 다 보고 나서 제가 이 영화의 오늘 리뷰를 할 생각에 제가 결벽증으로 테마를 잡았잖아요. 그래서 좀 영화의 소재들을 좀 자세하게 봤는데 그 약의 색깔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먹던 약은 빨간색이고 나중에 파란색 약을 주는데 매트릭스 매트릭스요?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매트릭스의 파란색 약을 먹으면은 그냥 모른 채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준 사람 그 의사도 사실은 사기꾼이니까 이때부터 사기를 노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저는. 근데 이거는 허구 속에 살아라 이렇게 파란색을 줬구나. 근데 뭐 사실은 근데 이거는 너무 억측일 수도 있을 것 그런 같아서. 것까지 의도했을까요, 감독이? 너무 색깔 대비가 선명해가지고 저는 그게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비주얼리스트니까. 사실 그리고 알약 색깔 신경 썼을 것 같아. 그러네요. 비주얼리스트. 리들리 스콧이 또 디테일에 강하다 그래서 그런 거 되게 신경 쓴다 그래서 소품 같은 거 충분히 가능할 것 같기도 해요. 막 그 의미 없는 장면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거든요. 뭐 테니스를 치고 있는 노인분, 그러니까 스쿼시를 하고 있는 분인데 그것도 계속 나오는. 그것도 한 두 번 정도 계속 비춰져요. 왜 나올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뭔가 근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좀 무기력한 사람이 스쿼시를 치고 있는데 벽에다 치고 있는 거잖아요. 사람과 치는 게 아니고. 근데 뭐 어쨌든 자기를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본인은 그렇죠. 그리고 돌아오자는 거. 어쨌든 벽에다 치면은 그러니까 자기도 너가 하고 있던 행위는 정말 사람들을 벽에다 치고 있는 것처럼 아무 의미 없는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거고 결국 그게 나한테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 않을까. 다 의미가 있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모든 장면이 이렇게 만든다는 그럼요. 겁니다. 당 장면에 다 의미가 있어. 와. 지금 또 생각나는 거는 그 불독 모양 인형을 네.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 안에 돈이랑 총을 넣어놓는데 네. 사실 안젤라는 진짜 개를 키우고 싶어요. 젊은 셰퍼드나 맞아요. 리트리버를 맞아요. 키우고 싶다. 우리 아빠랑 같이 살면 꼭 그거 키우자 이랬는데 알겠다 한 거 봐서 아빠도 개를 좋아하는 것 같아. 근데 좋아해요. 개를 키우지는 못하고 그치. 개 인형만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얼마나 거짓됐어.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개를 맞네. 키우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강박증, 결벽증 이런 것들 때문에 키우지 못하고 그냥 개 모형만 가지고 있는 거에서도 그 삶이 얼마나 가짜 삶이었는지 그쵸. 자기를 속이는 삶이었는지 보여주는 아이템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뭐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뭐 집 크기도 그렇고요. 사실은 굉장히 큰 집에 사는데 밖에 수영장도 딸려 있는데 사용하지도 수영 한 번 안 해. 수영하면 안 해. 나뭇잎만 채우고. 그쵸. 오히려 창문을 닫아야 돼요. 걔는. 맞아. 바깥 구경도 못 하고. 근데 나중에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가잖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근데 작은 집에서는 굉장히 행복하거든요. 또 그런 것에도 또 의미가 있을 수도 있다. 영화를 보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다. 뭐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진짜 그러네요. 네. 딸 얘기도 좀 저는 딸이 개인적으로 너무 예쁘더라고요. 다 예쁘시네요. 아니 저는 너무 어리게 생겨서 너무 마음에 들었어. 근데 마지막에 이제 그 카펫 매장에서 만나서 서로 울먹이면서 대화를 하는데 좀 그 장면은 좀 슬프더라고요. 그리고 결국 바이 데디 이러잖아요. 맞아요. 걔도 사실 부모님이 있는 뭐 잘 있는 가정의 아이는 아니었을 그런 것 것 같진 같아. 않네. 그러니까 서로가 사실 가짜 사기꾼과 사기 당하는 사람으로 만나긴 했지만 진정 딸과 아빠처럼 맞아요. 서로 생각하게 되었다.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해서 그리고 따뜻했던 것 같아. 딸이 뭐 이런 말도 하거든요. 뭐 제 이름 진짜 이름 알려줄까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니콜라스 케이지는 I know your name 이렇게 맞아요. 이미 알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뭐예요? 어떻게 그러니까 알아본데? 딸의 이름이 뭐든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어쨌든 넌 언제나 나에게 안젤라다. 그치 안젤라인 거죠. 그 당시에 딸이자 나를 변화시켰던 사람인 거죠. 맞아. 중요하지 않다 이겁니다. 아무튼 뭐 저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여러분들 다 이야기 되신 것 같죠? 네. 맞죠? 네, 좋습니다. 더 이야기하고 싶은 거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아니 재밌었어. 네. 재밌었고 네. 라이트하게 재밌었고. 네, 아무튼 또 이런 숨겨진 해석이 있을 줄 몰랐네. 사실은 이게 진짜 약간 좀 예술 작품 같은데 가면 이런 것들 찾아보는 재미가 있긴 한데 사실 너무 어려워요. 거기는 애초에 전개 자체도 어렵고 감정선도 굉장히 복잡해져가지고
스토리 라인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런 숨겨진 의미 찾는 것도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죠. 그죠, 예술 작품 그렇죠. 근데 이런 라이트한 작품은 스토리 라인은 그냥 보면 딱 이해가 가니까 이런 소재들이 눈에 더 잘 들어오더라고요. 아무튼 뭐 저는 이 정도로 마치기로 하고 네, 우리 좋습니다. 다음 작품이 어느 멋진 어느 멋진 순간 맞나요? 네, 맞아요. 그 작품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